프랑스 여성들이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여성들의 한국 이민을 막으려고 합니다. 파리 여성 3만 명이 한국 생활을 선택한 이후에 프랑스 사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이민 온 프랑스 여성들의 인생대 전환.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세라핀 디부아입니다. 저는 28살이고 파리에 살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 정부를 위해 외교관으로 일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파리의 어느 화창한 아침 저희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저는 무거운 나무문을 통과해서 걸어 들어갔고, 중요해 보이는 책들과 벽마다 걸려있는 세계 지도들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어요. 로랑 부장님이 큰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곧게 앉아서 주에 깊게 들었어요. 부장님은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셨어요. 일부는 심지어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일 뿐이었고 프랑스만큼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프랑스 여성들이 왜 이곳 대신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로랑 부장님은 그것이 바로 제가 알아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책상 너머로 두꺼운 폴더를 저에게 밀어주셨어요. 부장님은 저에게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물론이라고 말씀드리며 이 수수께끼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파리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까미유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은 까미유에게 일 때문에 한국에 간다고 말했어요. 까미유는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감탄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약혼했고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제 입이 벌어졌고 잠시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침내 간신히 뭐라고 말했어요. 까미유에게 이것에 대해 확신하는지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교직은 어떻게 할 건지, 프랑스 문화와 예술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까미유는 부드럽게 자신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르게 들렸어요. 평화롭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또 다른 프랑스 여성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봐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곳에 가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조사해야겠다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마저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리고 있다니요. 저는 로랑 부장님이 저에게 주신 폴더를 열고 한국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것 같았어요. 제 비행기가 서울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작은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눌러붙이고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하고 현대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유리벽들이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들의 공항은 좋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프랑스보다 덜 세련되었다는 제 선입견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들을 끌고 비행기 계단을 내려가느라 애를 먹었어요. 저는 가방들을 연구 자료와 프랑스 책들, 그리고 3개월 동안 입을 충분한 옷들로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때 저는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저에게 걸어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친근한 미소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편안하고 캐주얼해 보이는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끄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파리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대가 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누군가가 관광객에게 접근한다면 그들은 무언가를 팔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고맙지만 혼자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더욱 크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도와달라고 하며 제가 긴 비행으로 피곤해 보인다고 했어요. 제가 다시 거절하기 전에 그는 부드럽게 제 가장 무거운 여행 가방 중 하나를 가져가서 저와 함께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왜 저를 도와주는지 물어봤어요. 돈을 원하는지 공항에서 일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젊은 남자는 제 질문들에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아 보였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돈은 안 된다고 하며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부끄러움으로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이 매우 사려 깊다고요. 그는 계속 걸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왔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외교관이라고 했어요. 민준은 와 그것은 중요하게 들린다고 말했고, 그냥 예의상 하는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가 택시구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제 여행 가방들을 트렁크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제가 호텔 주소를 적어둔 종이를 가리키며 택시기사에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주는 기사에게 제 호텔 주소를 말해주고 가장 직접적인 경로로 가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어요. 서울 교통은 방문객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또는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다리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정말 고맙다고 하며 그런데 제 이름은 세라핀이라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한 기분으로 택시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요. 아마도 그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의를 차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마도 저는 연구를 하러 여기 온 거지 친절한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이 팔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호텔로 가는 택시 탑승 중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그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구름에 닿을 것 같은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아름다운 곡선, 지붕을 가진 전통 건물들의 매혹적인 조합이었어요. 한국 문자로 된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의 밝은 색깔들로 밝혀주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전화를 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걸어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젊은 커플들이 바쁜 교차로를 건너면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도시는 파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 인정했어요.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활기차다고요. 하지만 그런 다음 저는 빨리 덧붙였어요. 그래도 파리는 아니라고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진짜 연구의 날을 준비했어요.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서울 지도를 호텔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젊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유명하다고 읽었던 홍대라는 동네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프랑스 여성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장 전문적인 옷 짙은 파란색 블레이저와 어울리는 치마를 입고 분주한 서울거리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근처 식당에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음식에 정신이 팔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도를 들고 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 것을 따라가며 자신있게 인도를 걸었어요. 서울의 거리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출근을 위해 서두르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길모퉁이에 작은 음식 카트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제외하고요.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 시간 후에 지도를 확인하고 재확인한 후에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길거리 표지판들은 모두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한국 문자들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방의 높은 건물들을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익숙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좌절감과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기서 저는 이를 파악하는데 능숙해야 하는 전문 외교관인데 서울의 한 동네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주한 모퉁이에 서서 제 얼굴 앞에 지도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느끼는 만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빠르게 저를 지나쳐 갔어요. 저는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한 중년의 한국 여성이 저에게 걸어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짧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채소들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금 서툴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친절하게 제가 길을 잃었는지 물어보며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지도에서 고개를 들었고 안도감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어떤 도움이든 감사하다며 네, 부탁한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홍익대학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단지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 앱처럼 보이는 것을 열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타이핑했고 그 다음 화면에 영어 번역을 보여주었어요. 휴대폰에는 제가 그곳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겠다고 나와 있었어요. 멀지 않지만 찾기 까다롭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빠르게 그곳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만약 올바른 방향만 가리켜 주신다면. 하지만 박 씨는 이미 휴대폰을 치우고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 혼자서는 절대 찾지 못했을 골목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함께 걸으면서 박 씨는 가끔 멈춰서 번역 앱을 사용해 저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제가 프랑스에서 왔는지 타이핑했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어요. 자신의 딸이 프랑스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저는 파리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딸분이 어떤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박 씨의 얼굴이 밝아지며 휴대폰에 타이핑했어요. 아멜리라고 했어요. 그녀는 여러 번 본다고 했어요. 언젠가 파리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제 혼자서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동네들을 계속 걸어갔어요. 박 씨는 흥미로운 상점들과 아름다운 작은 공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최고의 한국 팬케이크를 만든다고 말한 식당을 가리켜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완전한 낯선 사람인 저에게 자신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 걸음은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는 박 씨가 완전한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파리에서는 누군가가 도움을 제공하기 전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그들이 확실히 제 목적지까지 끝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마침내 홍익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학생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지역은 작은 미술 갤러리들과 커피숍들 그리고 음악 공연장들로 가득했어요. 그것은 정확히 젊은 프랑스 여성들이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처럼 보였어요. 저는 박 씨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지갑에 손을 뻗었어요. 감사의 표시로 커피를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도 제 딸이 프랑스에서 길을 잃으면 도와줄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그 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말의 단순한 친절함이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대가로 무언가를 원해서 저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만약 자신의 딸이 외국에서 길을 잃었다면 누군가가 그녀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할 거라고요. 박 씨는 제 팔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갔어요. 저를 돕기 전에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요. 저는 대학교 밖인도에 서서 이상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꼈어요.
파리에서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그들은 또한 바쁘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작위에 낯선 사람들이 보통 관광객들을 도우려고 나서지 않아요. 특히 자신들의 시간 중 20분이나 내서 말이에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도 박 씨는 그냥 유난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오후를 홍대를 돌아다니며 보냈고 프랑스 여성들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일부는 한국 친구들과 커피숍에 앉아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점에서 둘러보고 있었으며 몇몇은 작은 어학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중 몇 명에게 접근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외교관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했고 저는 하루 종일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따뜻하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했어요. 줄리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2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작은 카페에서 저와 함께 앉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제 또래 정도였고 금발머리와 밝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분되게 말했어요. 줄리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프랑스에서는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어요. 직장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심지어 연애에서도요. 저는 지속적으로 충분히 좋지 않거나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거나 충분히 세련되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적었지만 그것은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거라고요. 줄리는 눈을 빛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준다고 했어요. 제가 슬플 때 한국 이웃들이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수프를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제가 뭔가에 대해 기뻐할 때 그들이 저와 함께 축하해준다고 했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독감으로 아팠을 때 3명의 다른 이웃들이 약을 가져다주고 매일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녀는 그것이 당신이 필요한 줄 몰랐던 크고 배려 깊은 가족을 갖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적었지만 혼란스럽고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보고서는 이 여성들이 프랑스를 떠난 것이 왜 실수인지 설명해야 했어요. 저는 향수병에 걸리거나 언어로 고생하거나 한국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여성들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저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만족해 보였어요. 말이라는 또 다른 여성은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 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답게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올바른 종류의 프랑스 여성이 되려고 노력하면서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진짜 제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제 노트북을 비슷한 이야기들로 한 페이지씩 채워가면서 저는 박 씨와 그녀의 단순한 친절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공항에서 대가 없이 제 짐을 도와준 민준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 여성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들은 프랑스에서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여기서 찾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조금 무섭게 했어요. 만약 그들이 옳다면 그것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서울에서의 3번째 주에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프랑스 여성들과 더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각각의 대화는 저를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로 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너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특히 긴 하루를 보낸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구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몇 분 만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몇 초 만에 완전히 흠뻑 젖게 만드는 그런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어요.
비는 차가웠고 너무 세게 내려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작은 상점 차양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것은 별로 보호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 뛰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민준이 실례한다며 제게 우산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3주 전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젊은 남자인 민준이었어요. 그는 큰 검은 우산을 들고 빗속을 뛰어서 저에게 오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놀라며 또 당신이라고 감탄했어요. 당신이 서울에서 저를 따라다니는지 물어봤어요. 민주는 저에게 도달해서 빠르게 우산을 우리 둘 위에 들고 웃었어요. 민주는 아니라고 하며 자신이 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설명했어요. 길 건너편의 높은 사무용 건물을 가리키면서요. 퇴근하고 있을 때 제가 적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의 우산 아래에서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친절한 낯선 사람이 두 번째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에게 특별히 친근하게 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민주는 저희가 인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서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방문을 즐기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정중하고 외교적인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위에서 빗소리가 두드리는 그의 우산 아래 서 있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빗방울들이 길을 따라 작은 강을 만드는 것을 바라보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했어요. 제가 완전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저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민주는 얼굴 전체를 밝혀주는 큰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정을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이라고 반복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민주는 잠시 멈추며 사려 깊어 보였어요. 민주는 정이 한국어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번역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은 낯선 사람이라도 가족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과 따뜻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낯선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물어봤어요. 민주는 참을성 있게 그것은 그냥 인간다운 것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녕을 걱정한다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돕는다고 했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어요. 민주는 그것이 그들로부터 뭔가를 되돌려받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 친구가 되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냥 정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했어요. 공항에서 제 짐을 도와주고 지금 빗속에서 우산을 나눠주고 있는 민준 자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정이 마치 자동적인 친절함 같은 건지 물어봤어요. 민준은 흥미진진하게 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자동적이지만 또한 진짜라고 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고맙다고 말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당신을 의심했고 심지어 오늘도 저는 글쎄 별로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주는 그냥 그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신은 새로운 곳에 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정은 먼저 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정은 정 다음에 온다고 했어요. 만약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요. 저는 그의 단순한 지혜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때도 그들을 돕는다는 뜻인지 물어봤어요. 민주는 특히 그럴 때라고 말했어요. 때때로 불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무섭거나 외롭거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민준이 작별 인사를 하고 빗속으로 걸어간 후에 저는 호텔 로비에서 오랫동안 서서 그냥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의 도움 저를 대학교까지 걸어서 데려다준 박씨 향수병에 걸린 프랑스 여성들에게 수프를 가져다준 이웃들 우산을 나눠준 민준 그것은 모두 정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일상생활의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파리에서의 제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내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그들은 또한 바쁘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도와주지만 우리는 그 배려를 낯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확장시키지는 않아요.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보호했어요. 저는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프랑스 여성들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프랑스에서 충분히 갖지 못한 무언가를 여기서 찾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한 달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계획했던 것처럼 한국 문화의 문제점들을 찾는 대신 저는 그것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까미유가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그들의 집에서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지훈의 부모님은 제가 그들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순간부터 저를 마치 그들의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제 접시에 더 많은 음식을 올려주었고 제가 편안한지 물어보았으며 저에게 특별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예의 바르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고 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제가 가슴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어머니는 까미유를 통해 저에게 하지만 당신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당신은 까미유의 친구이니까 우리 가족이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그 저녁 식사 동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을 놀라면서 지켜보았어요. 저는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제 가족과도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과일과 채소를 사면서 한국어를 연습해 보려고 전통시장을 걸어 다니고 있을 때 민준을 다시 만났어요. 민준은 세라핀이라고 부르며 제가 다르게 보인다고 했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서울이 당신에게 좋은지 물어봤고 저는 그가 저를 보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네, 매우 좋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정에 대해 배우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는 주인이 제가 외국인 손님이고 모든 것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반찬을 더 주겠다고 고집하는 작은 가족 식당에 들렀어요. 저는 사찰 뒤에 조용한 정원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의 조부모들이 근처 벤치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보다 독립성과 자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볼 때 얼마나 더 강해지는지를 본다고 했어요. 민주는 그의 특유의 지혜로 두 방식 모두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세상에는 더 많은 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냐고 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프랑스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충격적으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무언가를 찾았어요. 국경을 넘어서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며 제가 세상에 대해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민주는 우리를 보러 다시 올 건지 물어봤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사실은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하기 위한 전근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더 강한 우정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고 저는 정에 따뜻하고 보호하는 포옹이 담요처럼 저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저는 다르다는 것이 더 좋거나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단지 세상과 나눌 다른 선물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일 아침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을 통과해서 직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 프랑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었다고요. 이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은 사람들이 서로와 정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제 최종 보고서는 프랑스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왜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것은 아름다운 한국의 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것이었고, 양국이 어떻게 서로에게서 배워서 더 따뜻하고 더 배려 깊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